안녕하세요. 교양과 감수성을 위한 책을 읽자 북메이트 이나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켓리스트 하나하나 채워나갈 북메이트 원영 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번에 저희가 동화 같은 이야기, 어린 왕자를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린 왕자처럼 좀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스님 어떠셨어요? 저는 순수함을 찾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슬픈 여운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꾸만 그 단어들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감성을 채워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문학 감성 채우기 프로젝트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책을 읽자 북메이트. 오늘 읽어볼 책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어떤 작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1911년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골딩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졸업 후에는 교육가 집안답게 교직에 몸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해군에 입대하는데요. 이때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겪은 골딩,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1954년 발간된 이 파리 대왕인데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맞아요. 이 윌리엄 골딩은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몇 년 후에 또 이 파리대왕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고, 그 이후로 아주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서 캠퍼스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대요. 네. 저도 이 책 하면 기억에 나는 게 처음에 프랑스 파리인 줄 알고 이 책을 골랐던 경험이 있어서요. 네네. 네. 일단 이 파리 대왕 줄거리부터 간략히 알아볼까요, 스님? 네. 이 책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조난당한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때 소년들만 있고 어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간중간 점점 안 좋게 변해가요. 그 변화하는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그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등장인물을 준비를 해왔어요. 렐프와 사이먼, 새끼 돼지 잭입니다. 네. 이 가운데 렐프하고 잭이 굉장히 극명하게 성향이 갈리거든요. 렐프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사고가 그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조난에서 구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아이고, 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방식을 그대로 표출을 하는 거죠.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집착 이렇게. 그리고 또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아이고요. 새끼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안경. 왜 중요하냐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안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불을 피우거든요. 문명을 다룰 수 있고, 이 새끼 돼지는 지속적으로 렐프에게 조언을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로운 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아이들이 펼칠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입니다. 이제 이 소년들을 태운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을 하게 되고, 살아남은 소년들이 자신들의 대장을 뽑게 되는데요. 여기서 잭과 렐프가 굉장히 다르게 그려지거든요. 먼저 잭을 묘사한 부분부터 만나볼게요. 네. 망토를 입은 소년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뼈마디가 굵었다. 얼굴에 돋보이는 두 개의 연푸른 눈은 지금 좌절을 머금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분노의 빛으로 돌변할 것 같았다. 렐프의 모습에는 그를 다른 아이들과 구별짓는 무건의 힘이 있었다. 덩치도 그렇고 그의 용모는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잭과 렐프를 묘사를 했는데 글만 봐도 두 아이가 굉장히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스님? 그렇죠. 성향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대장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무인도에서의 생존해 나가는 방식도 그렇고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를 대장으로 뽑았을지 궁금한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장을 뽑을 때는 아이들이 이 섬에 무인도에 조난당한 그 직후였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교육받고 또 사회생활을 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장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능에 충실한 잭보다는 뭔가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 늠름한 모습 또 큰 소라를 가지고 아이들을 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렐프를 선택을 하게 되죠. 성격적으로도 정말 달랐던 잭과 렐프인데 실제로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 역시 굉장히 다릅니다. 그 장면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우리들밖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와 있는 거야. 잭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군대는 필요해. 사냥을 하기 위해선. 렐프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계속했다. 배가 이 섬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연기를 피워야 해. 봉화를 올려야 한다고. 네, 렐프는 그러니까 구조대를 위해서,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봉화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잭은 그래도 사냥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둘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렐프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렐프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재난 상황에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이 더 맞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렐프만 옳다, 잭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렐프를 계속 응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잭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사냥을 해야 일단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잭도 조금 응원하게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쵸. 렐프를 응원하는 심정은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제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홍수요? 그러니까 집이 물에 잠긴 거예요. 강물이 범람해서 집에까지 들어와서 집이 잠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대피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 춥고 그 여름인데도 너무 춥고요. 그리고 굉장히 배가 고파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계속 먹을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끼니에 맞춰서 먹으면 되는 음식이 계속 하염없이 배가 고프고 그리고 다른 상황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만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이 잭이 그렇게 사냥에 몰두하는 데에는 그런 유사한 어떤 생존 본능이 아닌가 먹어둬야 해 이럴 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잭과 렐프는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그 장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너희들은 불을 꺼뜨렸어. 저기 배가 보였었다고. 이 말 속에 너무나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잭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한 손을 멧돼지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았다. 렐프는 주먹을 쥔 채 팔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봉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 불씨를 피우자고 했는데 잭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고 말아요. 또 하필 그동안에 또 배가 이 섬을 지나가게 되고 이 사냥을 나간 대가가 너무 큰데요, 스님?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그때 배가 지나가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본인들이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누구는 봉화를 지키고 누구는 사냥을 하고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들에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밑에서 보고 렐프가 쳐다보니까 배는 지나가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막 산 위로 뛰어서 막 올라가는데 진짜 그 대목은 숨이 가쁠 지경이더라고요. 같이 뛰느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잖아요. 네. 6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계속해서 이 불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불을 지키고 앉아있을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들이 6살에서 12살이란 걸 까먹어요. 그리고 맞아요. 자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렐프는 이제 대장으로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아이들과 규칙을 정해서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 말씀처럼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공포에 빠져듭니다. 그 부분도 만나볼게요. 네. 렐프가 보기에 이것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 같았다. 공포와 짐승 이야기가 오고 갈 뿐 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는 없었다.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토론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고 있었다. 사이먼은 무언가 이야기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아마 짐승은 있을 거야. 사이먼, 너마저 그 이야기를 믿니? 내 말은 짐승은 우리들 자신뿐일 거란 뜻이야. 짐승은 자신들뿐일 거다라는 사이먼의 말에 너무 뼈 때리는 말이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스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상징적인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자신이 바로 짐승이고 괴물이고 그 아이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뭔가 괴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실제로 봤는데 그건 물론 오해였지만 잘못된 착각이나 오해에 의해서 이 섬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것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또 심성이 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또 누구나 착한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그 옛날에는 성선설이라고 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유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순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해 이렇게 또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론자들 로크나 휴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원래 백지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주장을 폈는데 불교는 어느 쪽인가 하면 이 경험론에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는 백지 상태는 물론 아니죠.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들을 이 생에 가지고 와서 그 업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나의 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택, 현재의 경험들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짐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네. 사실 조난당했을 때 가장 빨리 죽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억해둬야겠다. 그만큼 네. 이 두려움이란 것 자체가 인간들에겐 굉장한 장애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무인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실체는 그 낙하산을 메고 또 조종하면서 떨어진 그 조종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이 낙하산이 크니까 엄청 크게 느껴져서 아이들이 잘못 보고 괴물로 인식을 해서 공포가 생긴 건데 사실은 불교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있어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네. 그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밤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놓여져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저 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거잖아요. 시골길에 갔을 밤에는 때. 뱀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라고 분명 생각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다시 가서 밝을 때 바라보면 그것은 꼬인 새끼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줄을 보고 우리는 착각해서 뱀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 공포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어떤 수행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그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거기는 시신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공포심,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또 무덤가에서 수행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책 속에서도 아이들은 시체를 보고 그것을 괴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잭과 렐프의 이 갈등 결국 터지고 마는데요. 네. 그 장면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나는 렐프 집단의 졸개 노릇은 안 할 테다. 나는 혼자 이곳을 떠나겠어. 렐프는 제가 먹을 멧돼지를 제 손으로 잡도록 해. 그리고 내가 사냥할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 그는 삼각형의 회의 장소를 떠나 흰 모래밭으로 통하는 비탈을 힘없이 걸었다. 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힘을 더 모아야 할 때인데 오히려 분열하고 마는데요. 사실 처음 무인도에 왔을 때 필요로 하는 이 대장, 리더의 모습과 또 짐승, 괴물이 나타났을 때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조난당한 직후에는 아직 이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으로서 렐프를 골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재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잭 같은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코로나 시대를 살고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보면 엄청 대형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사재기도 일어나고 코로나가 막 터지고 번진다 하니까 또 뭐 마트가 헐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세계 곳곳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이 상황에 맞는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거는 이 책이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난에, 유령에, 분열에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네, 렐프와 별별한 잭의 무리는 점점 더 포악해지거든요. 야만성을 넘어서 야만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책을 읽다가 몇 번을 덮었는지 몰라요. 막 속이 나중에는 막 미식미식하고 네.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네, 아이들이 야만인으로 변해가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덜 잔인한 부분으로 골라왔는데 네. 일단 읽어볼게요. 네. 사냥부대는 욕정이란 끈으로 암멧돼지와 결합되어 있었고 오랜 추적과 떨어진 핏방울로 인해 흥분된 상태였다. 이제 암멧돼지의 모습이 보였고 곧 따라잡을 수 있었다. 멧돼지의 살점이 드러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창으로 찔러댔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바뀌어서 이게 내가 알던 아이들의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스님은 이런 잔인한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 아이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이렇게 조난당하지 않고 세상에 살았더라면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도 죽이기를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 무인도에서 이 멧돼지를 죽일 때 아이들은 이제는 아이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막 피가 튀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더 잔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굴에 분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피와 흙을 섞어서 이렇게 막 바르고 그러니까 가면같이. 네네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 사이먼이랑 새끼돼지까지 아이들이 죽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짐승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때 유일하게 그 짐승은 우리 자신일 거야, 우리들 자신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바로 사이먼이었고 실제로 다른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 공포의 실제와 맞닥뜨려요. 되게 나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용감한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괴물이 아니라 죽은 시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아이가 사이먼인데 네. 그 사실을 이제 보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먼이 이제 몸이 엄청 지저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흥분했던 아이들이 사이먼인데 자기 친구인데 그 아이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새끼돼지도 그래요. 새끼돼지의
그 안경, 그 아이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쵸. 다른 애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정도인데 그 아이의 안경을 또 뺏어가고 그리고 안경을 찾으러 가니까 그 아이를 또 너무 잔인하게 죽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잔인해서 그 부분을 읽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랄프는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가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섬은 죽은 나무와 같이 시들어 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몸부림치며 목매어 울었다. 이 섬에 온 이래 처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온몸을 뒤흔드는 듯한 크나큰 슬픔의 발작에 몸을 떠맡긴 채 그는 울었다. 불길에 쌓여서 섬은 엉망이 되고 검은 연기 아래 그의 울음소리는 노파만 같다. 슬픔에 감염되어 다른 소년들도 몸을 떨며 흐느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리대왕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왜 책 제목이 파리대왕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파리대왕이지? 아마 책 읽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파리대왕이 한 번 등장을 하긴 해요. 누굴 만나냐면 사이먼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이먼이 그러니까 파리대왕을 조우하게 되는 그런 건데 사이먼은 그 괴물의 실체를 파악을 하잖아요. 무엇이 괴물이었는지 그 죽은 시체를 발견하고 착각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째개무리가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 꼬챙이에다가 꽂아놔요. 네. 그러니까 괴물 너도 무서워해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꽂아놓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에 사이먼이 그 앞에서 기절을 하거든요.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멧돼지가 오래되니까 부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이 꼬였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악마로 상징을 해서 벨제붐 이야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파리의 형상을 하고 또 멧돼지의 형상을 한 그런 파리대왕이고 그것은 우리의 악한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내 안의 악한 심성이 그 사이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파리대왕에서 보면은 그 파리대왕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에게나 악한 심성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말고는 본인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잭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랄프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네.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엄청 나쁘고 무섭고 악한 그런 못된 늑대 한 마리하고 착하고 여유 있고 이해심 많고 공감을 잘하는 그런 늑대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밥을 잘 주는 녀석이 이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뭐 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제목이 파리대왕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대왕은 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밑줄짝 문장을 골라볼 시간인데 저는 이 문장을 꼽아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일부분이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일부분이야. 왜 모든 것이 그릇되게 돌아가고 모든 일이 현재의 이 모양으로 되었는가 하면 그건 모두 나 때문이야. 파리대왕이 한 이야기군요. 네, 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장이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스님은 어떤 문장 꼽으셨어요? 그 새끼돼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체 우리가 뭐지? 사람이야? 아니면 동물이야? 그것도 아니면 야만인이야?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그 굉장히 큰 질문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야만인인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람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욕망으로 가득 찬 동물 같고 또 어떤 때는 야만인이 되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네. 자, 벌써 스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리대왕과 함께 들어볼 만한 음악으로 추천드리는 음악은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그래요? 네, 엑소의 제목부터 으르렁인데 뭔가 네, 약간 파리대왕 같죠? 인상적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사 중에 그녀란 단어를 힘이나 권력으로 바꿔 들으면 딱 이 책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스님 오늘도 저희 북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리대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감성 충만해지셨길 바라면서 다음 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자. 북메이트.